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2주 강의가 됐습니다. 제2주 강의. 우리 지난 시간에 상대성 이론 시작하기 전에 물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얘기를 했었죠. 또 물리란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룬다고 그랬는데 그 기본 법칙이 바로 운동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 법칙이 실제로 어떤 것이냐? 그게 F는 ma라고 알려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 F는 ma라고 하는 방정식은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진 자연을 구성하는 물체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려주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 F는 ma를 다루는 이 분야를 역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역학이 바로 물리의 기본이 되는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역학을 지난주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의 기본이 되는 분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자기학.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자기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전자기학. 근데 소개하기 전에 혹시 지난주 강의에서 무슨 질문 있습니까? 질문? 질문 있으면 한두 개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문 있으면 이렇게 마련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전자기학은 그러면 물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전자기학이란. 우리 지난주에 배운 역학은 자연의 기본 법칙, 운동 법칙을 배우는 분야라면, 연구하는 분야라면 전자기학은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배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힘에 대해서 배웠죠. 힘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그랬어요. 두 물체. 그래서 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A와 B 두 물체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무슨 힘 많이 있었는데 그런 힘들 중에서 특별히 기본 힘이라고 불리는 힘이 있는데 기본 힘. 인문사회계 학생들은 잘 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연계, 이공계 학생들은 기본 힘이 뭔지 다 아는데 혹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 기본 힘이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기본 힘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기본 힘 하면 기본 힘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기본 힘은 몇 개가 안 되니까 전부 다 4개밖에 없어요. 그 4개가 중력, 전기력, 강력, 양력 이렇게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힘이 뭐냐 그러면 중력, 전기력, 강력, 양력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 이것밖에 없으니까 동물이 뭐라고 물어봤냐. 그런데 동물이 이 세상에 사자하고 호랭이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러면 동물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사자, 호랭이, 개, 고양이예요. 그러면 되겠죠. 근데 더 많이 있다면 동물은 사자, 호랭이, 개, 고양이 같은 거예요 하면 이게 좀 곤란하죠. 그러면 동물이 뭐냐 그러면 동물의 전체적인 특성을 따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4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 이 기본 힘이 뭔지를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힘은 뭐냐면 물체가 있는데 두 물체가 있는데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물체가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려면 상호작용은 뭔가 주고받고 이런 거라고 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A하고 B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뭔가 교류를 하는 거죠. 교류를 하는데 상호작용할 때 아무 이유 없이 교류하지 않죠. 뭐 이유가 있어야 되겠어요. 교류할 아무 이유가 없으면 그냥 상호작용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지. 뭐 상대방이 마음이 착하다. 뭐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 물질적인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꽝 부딪히면서 힘작용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도 꽝 부딪히니까 힘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힘작용하려면 요놈들이 서로에 대해서 힘을 작용하는 어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물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물체 안에 가지고. 그래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이거 고유한 성질이라고 그러죠.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때문에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용하는 힘, 이런 힘을 기본힘이라고 합니다. 기본힘.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런 기본힘이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가지. 근데 우리가 이 2가지는, 이 기본힘 4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둘이 좀 멀리 떨어져서 작용하는데, 요 두 힘은 두 물체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만 작용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어야지만 작용하냐면, 여기 자꾸 쪼개면 어떻다 그랬어요?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 중에서 원자가 있으면 원자도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원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원자 핵이 들어있죠? 이 원자 핵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인데, 이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놈들끼리 강력과 양력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과 양력은 원자 속에서도, 이 원자의 크기는 이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쯤 돼요. 그래서 원자 속에 그 안에 마이너스 15승이니까 엄청 작죠. 이 속에서만 작용하는 게 강력하고 양력이니까, 강력하고 양력은 우리가 거의 만날 기회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만 만나냐면 방사능, 이런 거. 방사능이란 원자 핵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사능이랄지 핵 뭐 이런 말 할 때만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물질에서는 이거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거 2개는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기본 힘 중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많이 경험하는 힘이 뭐냐면 중력과 전기력인데, 이 중력은 고유한 성질, 그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그게 질량 때문입니다. 질량. 전기력은 그 고유한 성질이 전하 때문이죠. 그래서 질량이란 말 우리 뭔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상대성 이론 나중에 가면,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가면 질량에 관해서 공부하는 분야가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질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공부할 거예요. 전하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전하. 사실은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이게 바로 전하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전하 때문에, 이놈들이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전자기학은 바로 이 전기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전기력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가 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중력은 근데 다루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력에 비해서 엄청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비교한다면 만약에 중력이 1이라고 하면 전기력의 세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 10의 38승이 되겠어요. 이게 1이면 10의 38승. 엄청 크죠? 이게 1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38승. 10의 마이너스 38승이라고 하는 건 뭐 0.5, 0, 38개 있는 거죠. 따라서 2개를 비교한다면 이게 중요한 그런 데서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중력이 작용하려면 굉장히 약한 힘이니까 어때야지 좀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중력은 질량 때문에 작용한다 그랬죠. 질량이 엄청 커야지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하고 태양 사이라든가 또는 지구하고 이 물체들 사이에, 이놈들 사이에만 작용하는데, 이 중력은 그래서 지상에서의 중력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이니까, 중력은 어디에 움직이더라도 작용하는 중력이 바뀌지 않고 항상 같죠. mg 이게 중력입니다. mg. 이때 이게 질량이고 이 g가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걸 이걸 중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력이 움직이더라도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거니까 중력 기술자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전기력은 엄청 세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따로 배워요. 또 하나,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엄청 강한 전기력이 우리 주위에서 보통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작하지 않은 주위에는 전기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백 년 전 조선시대 이럴 때는 전기력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치 오늘날 이 강력이나 양력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력이나 양력은 뭐 할 때만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방사선 나올 때만 걱정한다 그랬죠. 그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옛날에는 전기력은 어떨 때나 걱정했냐면 번개가 쳐가지고 꽉꽉꽉 할 때만 걱정했어요. 그때 그 전기력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행복하게 전기력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은 질량은 한 가지만 있어서 크면 클수록 중력이 커지는데
전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만약 그 전하가 이 두 가지를 우리 옛날 생각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생각하면 그거 있어요. 전하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똑같은 양이 들어있으면 밖에서 볼 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똑같이 들어있냐면 원자 속에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원자 핵에 포함된 양전하고 원자 핵은 양전하 플러스 전하로 되어 있어요. 주위에 있는 전하는 음전하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원자 핵의 양전하와 주위의 음전하가 크기가 얼마냐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엄청 똑같아요. 소수점이 몇 제짜리까지 38승짜리보다 더 많이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원자 바깥에서 보면 원자가 전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는 원자 바깥 세상에서는 전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전기력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천둥 빵빵빵빵 치고 이럴 때는 전기력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됐지만 우리가 이 원자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실은 이 전기력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오늘날 이렇게 이용해서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살 수 있게 이런 문명세계가 되는데 그 문명세계가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전기력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전기력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 전자기학은 전기력에 대해서 배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공부할 텐데 이번 주에는 이 전기력을 공부하려면 수식을 좀 써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아인슈타인에서 우주론까지는 수식을 별로 쓰지 않고 상대성 이론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을 유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수식을 좀 써요. 수식을 쓰는데 단 이 수식을 여러분 보고 외우라든가 또는 이 수식이 시험에 나올 테니까 다 이해하라는 게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수식 하나 나왔었죠. 어려운 미분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 미분 방식 뭐가 나왔어요? F는 M dt제곱분의 d제곱 x라는 미분 방정식이 나왔는데 그 미분 방정식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것만 했죠. 자, 지금 여기서도 수식이 좀 나오더라도 너무나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이런 건가 보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 전기력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전기력을 결정해주는 힘의 법칙을 배운다는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 잘 알고 있어요. 만유인력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유인력 법칙이 뭐였냐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두 질량이 있으면 두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두 질량 사이의 거리에 어떻게 의존합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유인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어떻게 의존한다고 말합니까? 말로 할 때는 거리의 제곱에 어떻게 한다? 반비례한다. 그러면 되죠. 반비례한다. 만유인력,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래서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제 이걸 식으로 쓰겠어요. 근데 그래서 만유인력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만유인력 FG는 마이너스 G 하고서 여기에 R제곱 M1, M2 이렇게 쓰겠어요.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근데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한 법칙도 이것과 엄청 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기력 하면 전기력에 대한 법칙은 F2는 우리 여기 마이너스 대신에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서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전하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둘 사이의 거리가 되겠어요. 여기 전하가 하나는 Q1이고 여기 하나는 Q2고 요놈 사이의 거리가 R이라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여기는 마이너스가 인력을 표시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따로 쓰지 않았어요. 대신 이 전기력은 서로 같은 부호에 전하는 청력이고 다른 부호는 인력이에요. 그래서 양전하와 양전하 사이에는 청력,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는 인력인데 청력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 인력일 때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에서도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청력,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인력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쿨롱 법칙이에요. 쿨롱 법칙. 그래서 사실은 이 전기력은 쿨롱 법칙에 의해서 구하면 된다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기력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면 쿨롱 법칙 하나만 알면 되겠어요. 쿨롱. 원칙적으로는 다 해결이 돼요. 이거를 적용하면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기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건 무엇 사이에 작용하는 거냐면 두 점전화 사이에 크기는 갖고 있지 않고 전하만 있는 경우에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크기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크기를 전하가 이렇게 크기를 갖고 있다면 요 둘 사이는 어떻게 작용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요 부분의 전하하고 요 부분의 전하 사이의 전기력, 요 부분의 전하하고 이런 걸 다 더해야 되겠죠. 또 사실은 이렇게 크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놈 뭐 이렇게 생긴 놈하고 이렇게 생긴 전하하고 전기력 구한다면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렇게 복잡한 거 계산을 하면 정신없어요. 이렇게 정신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리에서는 뭐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한다.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한 적 없어요? 있어요? 뭐였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냐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F는 ma 똑같은 식인데 이때 어때요? 일이나 운동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하든가 또는 포텐셜 에너지 이런 개념을 도입할 것 같으면 복잡한 문제에서 수식이 더 간단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리에 새로운 물리량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물리량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걸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자기학에서 사실은 이 전기력만 구하면 되는데 전기력을 구하는 보조로 중간 단계로 새로운 물리량으로 이제 많이 나와요. 우리 전자기학 배울 때 물리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 새로운 물리량 첫 번째 나오는 것으로 무엇이 있냐면 전기장이 있어요. 전기장. 이 전기장을 도입해야지 되는 이유는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전하하고 전하가 있는데 쿨롱 법칙이란 두 전하 사이에 서로 잡아다니거나 서로 밀치거나 이런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자, 요 놈은 아까 강력하고 양력은 짧은 거리 힘이어가지고 원자 핵 속에서 이럴 때는 작용한다 그랬는데 만일력하고 전기력은 먼 거리 힘이에요. 먼 거리 힘이란 어느 정도 먼 거리냐면 지구에 전하가 하나 있고 달에 전하가 있더라도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 작용할 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용하는데 여기 지구라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멀지 않아도 이 똑같은 문제지만 달이 일로 갔어요. 그러면 요놈한테 작용하는 요놈 때문에 요놈 작용하는 이렇게 바뀌죠. 힘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달이 일로 간지 요놈이 어떻게 알고 요놈한테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누가 알려줬을까? 뭐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은 원격 힘이라고 그래요. 접촉하고 작용하는 힘은 접촉 힘이라고 한다면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을 원격 힘이라고 하는데 원격 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상대방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요놈한테 그 힘이 작용할까? 또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고 요놈한테 작용하는 힘이 쫙 바뀔까?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됩니까? 뭐 걱정된다고 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장이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요 전하 때문에 작용하는 게 한다고 이 전하 때문에 작용한다라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전기력을 주는 공간이다. 그게 전기장이에요. 이 공간이 전기장으로 되어 있으면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갖다 놓으면 힘 받아요. 그럼 이놈에 대해서 걱정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공간이 어떻게 하면 전기장이 되느냐? 전하를 갖다 놓으면 주위 공간이 전기장이 돼요. 여기 전하가 하나도 없을 때는 이건 전기장이 아니에요. 여기엔 전화 갖고 오면 전화가 하나도 없을 때 전화 갖고 오면 이 전화는 힘 안 받아요.
근데 처음에 전화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전화 하나 갖다 놓으면 이게 전기장이 돼요. 전기장. 여기다 다른 전화를 갖다 놓으면 전기장이기 때문에 힘을 이렇게 받습니다. 힘.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그래서 원격 힘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개념상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문제를 하나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전화를 갖다 놨을 때 진짜로 이놈이 전기장으로 변했을까? 아니면 그냥 사람이 그랬다고 상상했을까? 그냥 수학적으로 그랬다고 상상했을까? 자, 이런 좋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만 가지고 아냐면 요놈한테 작용하는 전기력만 가지고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전화를 갖고 왔을 때 전기력 받으면 전기장 있는 거고 전기력 안 받으면 전기장 없는 거죠. 전기장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전기력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전기장이 생기는 거 이건 가짜고 그냥 쿨롱 법칙에 의해서 작용한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장이 생기는 걸지 생기지 않는 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냐면 전기장을 왜 도입했냐면 원격 힘의 그 개념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전기장이 있는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근데도 전기장이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자, 내가 말하려고 하는 문제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전기장은 사실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전기력이 멀리 떨어진 전화사에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개념적인 문제는 잘 해결해 줍니다. 내가 근데 이것을 내가 여기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나중에 그냥 원격힘의 개념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제안했던 전기장이 진짜로 있다고 밝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무엇에 의해서 밝혀지냐면 전자기파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죠. 전자기파가 바로 이 전기장이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여기 전기장이 여기서 저기로 전달되는 현상이 바로 전자기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력하고 상관없이 전자기파의 존재가 이제 측정이 되고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기학의 발달이 갖다 준 결과입니다. 전자기학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전자기파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전자기파가 없다면 우리 이 과학 문명 사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금 전자기파를 갑자기 이용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자기파 없어도 잘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빛도 전자기파예요. 빛도. 사실은 이 전자기파가 알려지면서 빛에 대해서도 뭔지 알려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상대성 이론으로 가게 된 이유도 바로 이제 전자기학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면 역학하고 이 전자기학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되겠어요. 질문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을 도입하면 이 전기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전기장이란 요즘에서 전기장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전화를 갖고 와봐요. 여기다 Q0라는 시험 전화를 갖고 와서 전기력 받으면 전기장이 있는 거고 안 받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 받더니 여기에 F0라는 전기력을 받았더라. 그러면 전기장은 어떻게 정의가 되면 전기장은 이 F0를 Q0로 나눈 것이 전기장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뭘로 나누면 전화가 3이라고 봐요. 전화가 지금 전화의 단위는 3쿨롱인데 우리는 이런 단위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5쿨롱, 3쿨롱 그런데 3쿨롱의 전화를 갖고 왔는데 힘을 15뉴턴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3쿨롱으로 딱 나누면 이 결과는 뭐냐면 뭐가 되냐면 3으로 나눴으니까 1쿨롱이 받는 힘이 되는 거죠. 뭘로 나눠주면 이거 뭐라고 말로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위 전화가 받는 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장이란 단위 전화가 받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장을 미리 알고 있으면 힘 구할 수 있어요. 힘은 전기장에다가 가져온 전화를 곱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 힘을 미리 알았으니까 자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기 이런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가 Q1이라는 전화를 가져다 놓겠어요. Q1. 그러면 여기에 Q라는 전화가 받는 힘은 이제 이게 되겠죠. 여기다 Q 이렇게 쓰겠어요. Q. 그럼 여기서 전기장은 뭐가 되냐면 전기장은 Q라는 전화가 받는 전기력이 이렇게 되니까 전기장은 어떻게 하면 됐어요? Q로 나눠주면 됐죠.
이 전기장은 여기다 요 Q 이렇게 없으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전기장을 정하는 공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을 Q1 이래야 되겠네요. Q1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에요. 이때 사실은 이제 더 어려운 공식도 써야 되는데 이런 전기장이나 힘이나 이런 양이 벡터입니다. 벡터란 방향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방향. 이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뭐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이 둘이 다 플러스라면 이런 방향,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라면 이런 방향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런 방향 이렇게 작용하니까 사실은 이거를 벡터로 표시하고 여기다가 R 방향 이런 방향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장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쿨롱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을 도입해서 전기력을 우리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간은 뭘 공부했냐면 자, 전자기학이란 전하들사에 작용하는 전기력 자체를 공부하는 분야인데 전기력은 굉장히 센 힘이어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다루기가 힘들 때는 우리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가지고 다루기 좀 쉽게 만드는데 첫 번째로 다루기 쉽게 만들도록 제한하는 우리가 도입하는 물리량 뭐가 있냐면 전기장이 있는데 전기장이란 공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공간의 각각 위치마다 여기마다 전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전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기장을 도입하면 전기장을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전기장의 개념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쉬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